한 법원 앞. 제보자의 오열이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는 한참 망설임 끝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계속 엄마, 아빠가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빠가 너 사랑한대? 이랬더니 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딸이 7살 되던 해 한 남자와 재혼을 한 엄마. 3남매의 다정한 아빠는 착각이었던 걸까요? 갑자기 저한테 사실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심이 아니겠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결국은 달래 하면서 침대에 해서 처음 딸 다영양의 주장에 의하면 성폭행 장소는 집, 주로 안방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엄마만 집에 없으면 둘째와 셋째, 심지어 장모가 있었는데도 안방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모녀. 제보자들에서 만나봅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모녀의 집입니다.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한 채 사건이 벌어진 집에서 살고 있다는 두 사람은 수사기관 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끔찍한 기억을 어렵게 털어놓습니다. 9월 8일날 신고를 했고요. 9월 8일날 신고가 들어갔고, 네, 9월 10일날 밤에 들어와서 얘를 폭행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다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니까 갑자기 도망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왜 이런 놈 만나서 얘가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지?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신고를 한 날은 지난해 9월 8일. 여느 주말처럼 평범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엄마를 부르며 뛰어들어온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엄마의 억정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술을 들고 갑자기 네 남자친구 이름 대라고 네 남자친구 어디서 만나냐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면서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목을 조르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집으로 뛰어갔죠. 아니 계속 엄마 아빠가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빠가 왜 아빠가 너 사랑한대? 이랬더니 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을 했다는 줄 알았어요. 오늘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112에 전화해서 이랬다고 딸한테 들었는데 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 경찰이 왔다 가고 경찰하고 다 상담하고. 남편을 만난 건 다영이가 7살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각자 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자신과 성이 다른 다영이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막내 아들까지 3남매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영이가 커갈수록 다영이에게 집착하는 남편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 후 만남을 청한 남편. 이때만 해도 혜정 씨는 남편이 죄를 인정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자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최악인지 몰랐고 차라리 바람을 피우지.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그냥 홀가분하게 내가 보내줬을 텐데 이거는 내가 내 새끼를 지키지 못한 거에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나야 나는 얼마나 싫었을까. 말도 못하고 걔가 뭐 미친 도 아니고 엄마 아빠 이혼하라고 없는 말 지어서 되냐고. 다영양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진짜 7살 때부터 제 친아빠가 좀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적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를 잊고 이제 새해 그 사람이 왔으니까 정말 그 사람을 더 믿고 이렇게 한 건데 성폭행은 다영양이 만 16세였던 2018년 여름 집 안방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안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집으로 갔는데 그때 갑자기 진짜 딱 안방에다가 그 상을 펴놓고 떡볶이랑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근데 사실 나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 하고 싶다는 걸 좋으면 계속 있고 싫으면 네 방에서 나가. 그 대신 자기는 집에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울고만 있었다는 다영 양은 그날을 시작으로 계부의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희생할 때마다 핸드폰을 주고 뭐 댄스부도 하게 해주고 제가 거부를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뺏고. 네, 다시 뭐 댄스부 가지 마, 연습하지 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하지만 동생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지금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일단 엄마도 혼자서 셋을 키워야 되고 거기다 할머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한 번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 항상 그렇게 버텼죠. 이번 사건으로 둘째 지영이는 자신의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였고 언니 역시 친언니가 아님을 알게 됐다는데요.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와 언니를 보면 이렇게 눈물부터 납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야? 미안은 들고 화도 나고 계속 물어볼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자신이 받은 충격보다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언니가 아빠랑 둘이 방에 있으면 계속 맨날 울고 나와가지고 아, 언니 울고 나왔어요? 네, 그 맨날 물어보긴 했는데 말 안 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돌이켜보니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둘째 지영이. 언니와 진지한 얘기 중이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부터 심부름을 시키기에 언니랑 가겠다고 하면 굳이 혼자 보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신과 막내 동생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어도 언니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1학년 때 전화가 와서 코코가 방에 가고 싶었는데 막 울어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라면 되잖아. 했더니 아빠가 문을 잠궜어. 이러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 잠그고 뭐 하는데? 랑 제가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안 해. 나 좀 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일이 일어나서 엄마 그때 전화한 적 있었지. 그때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경찰 신고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혜정 씨는 같은 사유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 중인데요. 손해배상은 현재 남편의 무변론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혼 청구소에 대해 남편이 보내온 답변사를 보면 다영이를 안방으로 부른 건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였고 문을 잠근 건 키우는 강아지가 짖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마사지를 했고 또 같이 마사지를 했는데 근데 제가 중3 때까지 마사지 할 때도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마사지 한 사람이 왜 울고 나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성폭행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을 수회에 걸쳐 진술해야 했던 다영 양. 현재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뿐인데요. 증거라고 하면 증거물을 생각하기 좋은데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도 되게 중요한 증거거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수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 진술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얼마나 증명력이 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끊임없이 확인받는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데요. 피해자가 진술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 거짓말을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나쁘게 부풀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뭐 폭행 협박이 있었냐?
억지로 가서 데려갔냐 이런 거에서 직접 때리거나 협박한 건 아니고 본인한테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이거나 불리한 말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신고를 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참았으면 뭐 엄마나 동생들 이 가족은 평온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간 법률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어때요? 지금은 그 사람이 벌을 못 받을까봐 벌 못 받고 풀려나서 뭐 저한테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봐 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가해자 그 사람이 돌아다니게 하고 구속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되게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는 지금 기소한 내용은 법정형이 최하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속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사건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는 가족의 주거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빠와 함께 살던 지금의 집과 집을 나간 뒤 아빠가 지내는 곳의 거리는 불과 5.5km. 차로 가면 7, 8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이 사는 것은 물론 경찰 신고 후 이어진 폭행,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해를 시도한 기록까지. 모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약간 자해하는 네. 그런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신고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씨는 거기 있나요 그러면? 발견을 했고요. 네.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진행이 안 된대요 바로? 어떤 거요? 아니 빈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떨어져도 벌써 떨어졌어야 된다 그러던데 그 자해 얘기도 같이 넣어주세요. 지금 애가 4번 정도 자해를 시도를 했는데 놔두면은 정말로 뭐 할 것 같으니까 좀 진행 좀 빨리 해달라고. 다음은 박도훈 씨의 기소 혐의에 대한 것인데요. 공소가 위계에 의한 가능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친족 성폭행하고 위계에 의한 가능 다른 거잖아요. 친족 성폭행 대상 사건은 맞는데 위력 위계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한테만 규정이 있어요. 직접 때린 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너 거부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청소시킬 거야. 그러니까 부모기 때문에 그런 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남한테는 그런 말 해도 협박이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법률상 위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기소된 거예요. 근데 이게 친족으로 가든 뭐 아청법 위력간음으로 가든 실제 유죄가 났을 때 형량은 엇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횟수가 워낙 좀 있어서. 중요한 건 모든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가족은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는데요. 여기에 오지 말아야 돼.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런 뭐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나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 집에 그러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그 시간에 들어온 기록들이 있어요.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기간 내 일부 아파트 출입 기록입니다.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도훈 씨는 근무 시간에도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외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점심 때 그 아파트 내놔가지고 집 보러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서 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심 때도 네가 방학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럼 복도방에다 키를 맡기고 그럼 오면은 문 열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무슨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뭐 밥을 주러 가야 된다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집을 내놨었다는 혜정 씨.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거 받으세요? 일을 쓰고 있는데 저희랑 주임은 확인할 때 저희는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알려주지 않아요.
19년도에 나오는데 그러면? 19년 안 팔려서 그러면 계속 그런다고. 이름 넣고 전화번호 맞는데? 아,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근데 이거 내놓은 사람만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신나서 전화 안 해요. 아, 그래요? 집 주변 부동산을 찾아 물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도훈 씨가 근무 시간에 집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막내 아들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서였다는데요. 함께 사는 장모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 밥은 내가 다 챙겨주는데 그래요? 지금 뭐 밥 챙겨줄 일이 뭐 있노? 기가 막히죠. 아우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고 판단 못 하겠더라. 10개 무술하면 한 개씩 한 개 문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래 집에서 세상에 문을 잠가버리고 하니까 그런 줄 몰랐지 우리는. 다영양이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 아빠의 간섭과 집착의 강도가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직후 다영양의 일부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는 아빠. 메시지 내용엔 다영이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있으며 모든 것은 거짓말쟁이인 다영이가 꾸민 말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빠가 형한테 어떻게 대했었나요? 하면서 언니가 뭐 남자친구가 생기건 그런 것도 엄청 사사건건 신경 쓰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한테 막 연락 안 되면 어디 있는지 아냐, 나 일장에 요즘 남자 생긴 거 아니냐, 뭐 주변에 남자 없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기도 했었거든요. 언제 한 번은 슬슬 쉬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기도 내가 춤을 추고 그러는 거는 좋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들이 얘를 쳐다보는 게 싫다. 당시 다영이의 모든 걸 알려고 했던 아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음을 안 친구들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냥 만나면 어떤 점이 제일 안타까우세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학 진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그렇고 학교 출석도 안 좋아지고 동생들 둘이 있고 엄마 혼자 계시다 보니까 부담이 덜 되려고 그냥 포기를 한 것도 같아요. 많이 안쓰럽죠. 다영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혼자 길을 걸을 때면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아빠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좀 앞으로 빨리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가족이든 친구든 알렸을 것 같아요. 동생한테는 그때도 얘기를 못 할 것 같긴 한데 좀 엄마한테 얘기를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뭐 먹을 거야? 집에 반찬 있어? 김치. 김치? 김치찌개 해주라. 아직 나이가 어린 막내 동생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안쓰럽다는 다영양. 신고 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 끝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집에 있으니까 누나가 그상하네요. 맞아요. 제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네요. 자주 이렇게 챙겨줘요? 밥이나 이런 거? 근데 뭐 집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챙겨주고 아니 뭐 사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첫 공판을 3일 앞두고 계부 측에서 공판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예정대로 열리게 될 첫 공판. 제작진은 박도훈 씨의 입장에 대한 모든 취재를 공판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을 하루 앞둔 그날 저녁. 엄마, 내일 공판 갈 거야? 가야지. 가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똑바로 알려줘야지. 거짓말 못하게. 엄마 앞에서 거짓말 막 잘하잖아. 너 안 갈래? 나? 우리도 가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싶지 않아? 첫 공판 당일입니다. 오늘 남편이 출석한다면 8개월 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요. 과연 남편 측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는 혜정 씨입니다.
시간 아직 조금 있으니까 저희는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선생님, 저희는 그 파출소 경찰관 경사입니다. 네네. 혹시 아시죠, 선생님? 야, 예. 예. 왜 무슨 일 있어요? 직접 하세요. 예, 잠깐만요. 형님 바꿔드릴게요. 예. 예, 전데요. 네. 자, 제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저 딸, 사망했어요. 예? 오늘 전개탄을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CPR을 했는데, 고생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근데,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진짜 죄송한 마음에 아니,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세상을 떠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계속 그렇게 자해하고 그랬으니까 좀 어디다 묶어놓으시던지. 정말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아니 저놈 혼자 죽으면 끝나냐고요. 진짜 어떻게 잘 못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혜정 씨. 당시 제작진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남편 도훈 씨가 지내던 곳을 물어 급하게 찾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와 도훈 씨의 가족의 말처럼 공판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휴정을 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없으면 바로 이제 공소를 기각해서 이제 형사 절차 자체가 종료가 되고요.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당사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 이혼 사건의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이혼의 법적 이혼 사유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뒤 법원에서 돌아온 혜정 씨.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내색할 수도 없는 원망감이 되어 눈물만 흐릅니다.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했으면 분명히 자해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라는 걸 제가 다 얘기를 했고 경찰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가둬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제가 뭘 밖에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그리고 다영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무게는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전에 둘째 동생에게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는 다영 양. 누나가 우는 모습에 이유를 묻는 막내 동생 때문에 크게 내색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왜 죄책감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답답해요. 엄마는 자신보다 늘 속으로만 삭히는 다영이가 걱정입니다. 너 괜찮아? 나? 나는 그래.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지 내도 돼. 안 해도 되고. 너무 괜찮지도 않고 안 괜찮지도 않고 단지 화가 날 뿐이지. 첫 공판이 열리던 날부터 써내려간 다영양의 일기입니다. 다영양이 직접 제작진에게 전한 속마음인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도중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혼 소송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사망자와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피해자
당연히 포함하고 엄마나 동생들도 좀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며칠 후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혜정 씨는 마지막 바람이 있다는데요. 저는 지금 어쨌든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혼 소송의 이유가 죄를 져서 이 사람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서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되는 거가 아니라 없어졌어도 상대는 남아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저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혼을 할 건가요? 사별로 남길 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평생 상처예요.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라도 해야 제가 살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것도 못하게.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까지. 엄마 혜정 씨는 앞으로 자신이 싸워야 할 일이 더 커진 것만 같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영양은 속마음을 잘 내색하지 않기에 음악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내가 좀 더 참지 못해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 가해자가 조금 더 생을 더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죄책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 죄책감에 대해서 분리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어떤 심상과 음악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재해석하고 재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어쩌면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상으로 제대로 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다영양에겐 삶의 희망이 되었는데요. 미안해.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함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 하지만 엄만 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자. 이런 일이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거운 과제를 남깁니다.